들으신 것처럼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선 내년 총선을 이끌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기용을 놓고 친윤계와 비윤계가 팽팽히 맞섰는데 패널 네 분 모시고 이 내용과 함께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로 하마평이 무성했고 일단 한동훈 장관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보도가 잇따라 나왔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잘 아시지만 어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의원이 18명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뭐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게 갈렸는지는 현재 보도상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내용들만 놓고 보면 가닥이 잡혔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가닥이 안 잡혔거든요. 네. 그런데도 저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제가 보건대는 여권 핵심부의 의중이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건? 그렇죠. 아니 그런 보도를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해서 그렇죠. 아 이렇게 가닥이 잡혔다더라 하는 거지. 예. 어제 의원총회를 보면 절대 가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 얘기는 결국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비상의원총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월요일에 뭐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압도적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는 한 예. 아마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윤계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한 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은 가오마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험이 없고 그냥 이미지만을 위한 사람이 오면 그동안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의 컨텐츠를 가지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나름의 시나리오를 가진 분이 오셔서 판을 바꿔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법무부 장관이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그거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되고요. 또 검사냐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반대 목소리가 실제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제 모레 당협위원장 등이 모이는데 김재섭 위원장도 모레 그 회의에 참석을 할 텐데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분위기가 실제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도 어느 정도 한동훈 장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가닥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몇몇 지도부 인사에게도 전화를 해서 좀 이 의중을 좀 확인했는데 예.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런 대안이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도부가 이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여당의 비대위 성공 공식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박근혜 비대위 때도 보게 되면 박근혜라는 정치인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뭔가 좀 대항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사실상 야당의 역할을 수행했던 비대위원회였거든요. 그 당시 보면은 20대 이준석, 그다음에 뭐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김종인 예. 이런 사람들이 또 비대위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전혀 다른 한나라당과는 완전히 다른 새누리당으로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호흡을 같이 한다, 보폭을 같이 한다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과연 여당 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을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지나치게 좀 최측근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정치 경험도 없고 또 검사 출신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밖에서 보시기에는 한 장관이 지금 선거 경험도 거의 없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일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다른 자리도 아니고 비대위원장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서 이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위원장의 자리인데요. 정당 경험도 없고 정치 경험도 전무한 한동훈 장관이 집권 여당의 비상 상황에서 과연 비대위를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좀 적임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뭐 당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지만 예.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국민적으로 또
당원적으로 이미지가 좋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뭔가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당의 지금 위기 상황을 좀 국면 전환을 해야 된다. 좀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예. 물론 그런 역할은 한동훈 장관이 일정 부분 해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정당 경험도 그리고 정치 경험도 전무하기 때문에 네. 과연 공천을 뭐 한 4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예. 집권 여당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당정 관계가 그동안 수직적이었다. 그러니까 용산과 여의도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으로 인해서 이거를 과연 깰 수 있겠느냐. 한동훈 장관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또 제기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오게 되면 예.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에 그러니까 가깝다. 용산과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청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산과의 종속적인 관계를 고착화시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라고 알려진 인물이고 그것은 검사 시절부터 오래된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비대위원장은 사실 내부의 쇄신이나 혁신 이런 요구를 받들어서 수도권 민심을 좀 견인할 수 있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결국 그 핵심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인물이고 예. 대통령이 당의 뜻과 다른 것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그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소위 말해 대통령에게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정치력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능력이 필요할 텐데 사실 한동훈 장관은 지금까지 내각에서 장관직을 맡아서 수행을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역할에 가까웠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이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인지도를 국민의힘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는 있을지언정 내부에서 분출되고 있는 이런 수직적 관계를 청산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경험도 그럴 만한 의지도 아마 없을 것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오게 된다면 더 편하게 당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 이외 인물을 찾는 배경이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이런 설명인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 장관이 그래도 자기의 그동안 공무 경력이 있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려면 예. 우선 정치에 대한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 2년 좀 넘게 정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 했죠. 정치. 거의 이제 내년 3월 되면 한 3년째 정도 되는데. 그렇죠. 자, 3년째 정도 되면 학습 속도가 빠르니까 정치에 대한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럼 그 관점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려면 예. 그 이상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예. 한동훈 장관은 그건 없잖아요. 그거 없다는 거는 본인도 잘 알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장관이 만약에 정말 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이게 전국을 이렇게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이 나 정치 지금 나도 꽤 했잖아. 그래서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과연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예.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 된다.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민주당 여기 공식적으로 나오신 패널들은 지금 예. 그 한 장관에 대해서 이런 긍정 부정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는데 예. 실제 민주당 패널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 쪽은 긍정적이에요. 오히려 반긴다. 아니 나오기만 해봐라 이런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 공격하기가 딱 좋다는 거죠. 아하.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점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1년 7개월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예. 벌써 비대위 3번째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정상인 적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국민의힘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는 용산의 말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집권당이 들었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온 건데 또다시 용산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들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한다. 예. 그러면 4번째 비대위가 등장하지 말란 법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경험에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대통령 또 검사 출신의 비대위원장이 호흡을 맞게 되고 계속 수직적 구도로 가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송대가 어떠세요? 글쎄요, 예. 저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가 점을 있다.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계속 지적이 나오고 예. 있지만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신선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을 뒤집어 본다면 또 미숙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출마하시겠다 이게 아니라 집권 여당의 위기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비대위원장이 되겠다라는 것은 전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제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아까 최 의원이 말씀주셨지만 정치 전문가여야 이 모든 상황 내에 큰 판을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그런 정치적인 정무적인 감각까지 가지고 있을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검증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일단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도 주목이 되죠. 기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던 한 장관이 최근에는 좀 정치와 관련된 질문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또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총선 출마에서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문제여서요.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장관님의 고향인 춘천에 총선 출마하는 걸 제가 보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춘천은 너무 멋진 것 아닙니까? 장관님 어젯밤에 아니 그 다른 얘기는 제가 성남시 정책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 성남시라서 제가 그 얘기할 게 아니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이제 어제 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한 장관은 앞서 다른 일로 간 상황에서도 정치와 관련된 질문에 매번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대위원장 자리에 아무래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모레 이제 긴급 당협위원장 회의가 열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 위원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요. 네.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예.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이미 이제 긴급의총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 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지금 거론은 된 것이고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의 의견도 들어보겠다라는 것 같고요. 실제로 비대위원회가 뜨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예. 상임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야 되고요. 예. 거기서 어느 정도 후보가 결정이 되면 전국위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 당원들의 의사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그 이후에 비대위원들까지 선임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월요일 날 좋습니다 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게다가 아직 한동훈 장관이 말을 아끼고 있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 여부도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거든요.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당 전체가 이렇게 요구한다 그러면 한동훈 예. 장관 입장에서도 수락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보지만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끝까지 법무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과업이 있다라든지 예.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또 다른 정책 스텝을 생각한다든지 내지는 지도부가 한동훈 장관 이외에 또 다른 선택지로서의 비대위원장 후보를 내세운다든지 예. 그런 변수가 생긴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거부할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큰 흐름 자체는 한동훈 장관으로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뭐 남은 변수는 없어 보인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 그 용산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원들이 다수 아닌가요? 그렇죠. 원외도 마찬가지고 예. 더군다나 공천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월요일에 그러니까 이른바 뭐 한동훈 장관은 안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예. 뭐 정치 경험이 있는 그리고 그 용산과의 관계를 뭐 어차피 수평적으로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완전한 수직적 관계로 끌고 가지 않는 누군가가 비대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뭐 18일 날 어마어마하게 분출을 한다면 뭐 윤 대통령도 생각을 좀 달리 하겠지만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 장관이 수락하느냐 수락하지 않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왜? 윤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뭐 거의 그냥 굳어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하나의 변수라는 거는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말 그날 갑자기 뭐 예. 좀 쿠데타 같은 그런 어떤 제안이 나온다든가 하기 전에는 결국 이 길로 갈 텐데 자 그러면 이 길로 갔을 때 국민의힘에 과연 좋은 그 성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물음표를 한 물음표다. 세 개 좀 쳐놓겠습니다. 물음표를 3개나 네. 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인물도 짚어보죠.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어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이 부산 사상구에서 마지막 의정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무대에 올라서 큰 절을 하고 소회를 밝혔는데 직접 한번 보시죠. 장제원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지면 저는 긴 터널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잊혀질 겁니다. 잊혀지는 것도 두렵고
터널에 들어가서 어두운 것도 무섭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은 우리 사상 주민이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한 충심을 강조하면서 사상구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여지도 남겼는데 지금 앞으로 행보도 관심인데 2026년 부산시장 출마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본인은 일단 의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지역구 주민들에게 본인의 불출마에 대해서 뭐 여러 양해나 설명을 드리는 자리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것 같은데 계속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계속 주민들 곁에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최근에 제가 봤던 것은 이제 배우자분이 선거를 안 해도 돼서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했더니 선거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뭐 국회의원직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상구민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선거를 한다는 게 뭐냐. 결국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뭐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뜻을 대리해서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 우회적인 압박을 하는 일종의 좀 정치적인 도구로서 본인이 역할을 한다고 했다면 저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딜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놔도 괜찮을 만큼의 무언가였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부산시장을 준비하는구나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해지는 상황이죠. 그렇겠네요. 반면에 이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두고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를 그만두란 말이 없었다는데 왜 그만뒀나 이 첫 번째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는 왜 만났을까 이 부분인데 이게 좀 시간이 이제 지났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에서 요구했던 거는 대표직 유지, 그리고 이제 불출마 이거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선택한 거는 거꾸로예요. 반대예요. 대표직 사퇴, 그다음에 출마 여부는 아직 미정 이렇게 만들어놨었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여전히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사퇴 얘기를 하는 바로 그날 낮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신당 창당한다고 지금 뭐 날짜까지 예고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27일로.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을 막는 마지막 기억. 이거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 과연 김기현 대표가 그 충심을 다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너무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유턴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못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사퇴를 했고 이게 사실 이 경우에는 이 대표잖아요. 직접 나서서 기자들 앞에서 또 이야기도 하고 뭐 질의응답은 받지 않을지라도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조금 뭔가 쫓기듯이 사퇴했다는 느낌은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 좀 늦은 시간에 장제원 의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불렸던 장제원 의원이 사실은 약간 기습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고, 그렇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모든 관심에, 그다음에 국민들의 관심, 언론의 관심들이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뭐 수도권 6석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서울 6석에 대한 이야기, 당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책임론이 김기현 대표에게 다 초점이 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 회동까지 이게 겹쳐지면서 아마 김기현 대표의 정책 입지라는 것이 한없이 좁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조금 급하게 좀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울산 출마와 약간의 이제 저울질이 되면서 울산 출마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면서 사퇴를 좀 긴급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급하게 좀 결정한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울산 출마 그러면 험지 출마 지금 여러 가능성을 두고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글쎄 결국은 이제 당의 권고, 당의 결정에 맡기지 않을까. 그 얘기는 본인은 지금 울산에 출마하고 싶은데 출마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컷오프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윤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본인이 그 뭔가 출마에 이리저리 저울질한다. 그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은 게 이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런 거를 김기현 전 대표가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남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정의찬 민주당 당대표 특보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예비후보 검증을 통과했고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부적격으로 결과가 뒤집혔는데 이게 지금 일단 보도가 나오고 크게 논란이 일었어요. 이 과거 범죄 이력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남총련이라고 광주 정남 총학생회 연합회 간부들이 이제 민간인 이종건 씨를 경찰 정보원으로 의심해서 이제 결국에는 폭행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또 중한 혐의인데요. 특히 이때 이제 남총련 의장이었던 정특보가 이 사건으로 징역 5년 선고받았고 만기 출소 후에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2002년에 이제 특별 사면이 되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혐의가 있을 때는 민주당에서 검증위원회의 그 검증 규정에 의하면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일단 좀 업무상의 실수였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일단 검증 과정에서 놓친 상태로 일단 적격 판정이 일단 나왔다가 예. 다시 부적격으로 철회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의찬 특보의 과거 범죄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업무상 실수로 본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증위원장의 입장과 함께 들어보시죠. 정의찬 특보님이 통과한 게 대표님 특보여서 그렇다는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 논의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적격 판정을 한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논의한다는 건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물론입니다. 예외 없는 부적격 그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정범 여부 이런 걸 더 자세히 봐가지고 지속하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검증 과정에서는 왜 그런 거 자꾸 묻지 마시고. 자, 일단 민주당 당규에선 이 치사 등 강력범 전력을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은 상당히 알려진 일인데 이 대표는 업무상 실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당 지도부는 이력을 놓쳤다 해명을 했는데 자, 이런 해명들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설득력 없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라고 보인다? 왜 그러냐면 이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거는요. 정말 범죄 사실 내지는 후보 등록에서 명백한 부적격 사유만 검증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의 경쟁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만 가리는 거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 혐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는 검증을 아예 안 했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이건 그냥 넘어가라라고 한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못 걸러낼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분의 직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 특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 가깝게 호흡을 맞추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위원회가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김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당대표 이것처럼 당대표 특보여서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고 좀 검증을 통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말이 좀 세게 나오기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등에 업고 범죄자가 활개를 친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공세를 퍼부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업무상 실수였다라는 부분들이 공당으로서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따끔하게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검증위와 또 공관위는 구별이 돼 있는데요. 검증위를 통과한다고 해서 아까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바로 공천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서류들을 놓고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또는 또 다른 부적격 사유가 없는지를 심층적으로 검증을 하는 단계인데요.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이것을 알고서도 이 검증위에서 일부러 이랬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언론에서 또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 못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일부러 만약에 검증해서 적격을 시켜줬다고 하더라도 이 논란이 또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에는 크게 의도가 없는 업무상의 실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정특보는 무리한 공안 수사로 인정돼서 특별 사면까지 받은 일이라면서 이의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검증의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단 한 톨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당대표 특보이기에 저에게 역차별입니다. 검증 단계에서 검증위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기본 서류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정특보는 당대표 특보이기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정의찬 특보 얘기와는 저는 거꾸로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의찬 특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산하기관에 고위직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고위직을 그만뒀습니다. 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시켰다가 바로 이런 과거의 어떤 강력범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둔 거거든요.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에 이 정의찬 씨를 기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특보로 임명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그 특보로 임명한 의도가 뭐죠? 그거는 공천을 사실상 주겠다는 사실상의 무슨 암행어사 마패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총선을 1년도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표 특보로 임명한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 특보라는 명함을 가지고 가서 선거에서 뛰어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쭉 저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하잖아요. 당장 모를 수가 없다. 저기가 저 서류 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도 이게 뭐 실수다? 그런 정도의 실수를 할 정도의 제1야당이라면 그건 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그걸 반성해야 될 지금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뭐 서류상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현주 변호사님은 실수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뭐 최 의원님이나 김 위원장님은 그럴 리가 없다 이런데 박성민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뭐 유구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구무원이다. 뭐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언제나. 그리고 뭐 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 정도의 사안을 부적격 처리를 하지 않고 적격으로 판정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민주당의 검증 기능 자체를 좀 의심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타 변명을 붙일 상황도 아니고 뭐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다 정도로 해명할 일도 아니고 그저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정비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후보자 검증이 2차, 3차 진행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적격한 이력들을 가진 분들이 검증 신청을 할 거고 그중에선 일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특보로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유가 있다면 그리고 부적격한 사유가 있다면 아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부적격 후보자로 판정되는 일이 저는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실수에 대해서는 거듭 뭐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민주당의 정특보처럼 친명 이력을 좀 강조하면서 출마를 준비하는 한 총련계 인사들을 어떻게 검증할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됩니다. 우려가 또 되는 게 광주 서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 총련 의장 출신이죠. 이 강위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 성희롱 사건에 연루됐던 적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강의원 지금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아직은 검증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일단 검증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검증위가 또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검증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언론에서 논란이 된다라고 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도 오히려 역차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검증위가 한 번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지금 규정되어 있는 특별당규상에 있는 기준을 엄격하게 들이대서요.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가 있거나 또는 언론에서 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의원 이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신청을 하면 좀 고민을 하겠네요. 민주당에서. 근데 이미 지금 정의찬 씨가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강위원이라는 사람도 작년 8월에 이재명 대표의 특보로 임명됐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특보 임명장을 7명한테 줬어요. 그중에
그 정의찬도 들어가 있고 강유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재명 대표는 공천장을 주어서 출마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 특보 임명을 강행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문제가 안 됐다면 이 강유현 씨도 틀림없이 거기에 적격 판정을 받았을 텐데 지금 이제 문제가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이제 주목 대상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 뭐 어떻게 처리할지, 그러니까 뭐 시간을 좀 두고 뭐 나중에 처리하게 될지 뭐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보시죠.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야권 상황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비대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형 비대위로의 전환과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를 공식 요구한 건데 이 대표는 단합과 단결을 강조했죠. 내용 먼저 듣고 옵니다. 당대표만이 이 물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당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 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하되 또 우리가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지금 총선을 뭐 4달 앞두고 4달도 남지 않았죠. 이 양당 모두 비대위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 뒤 통합형 비대위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는 바로 일축이에요. 그렇죠. 뭐 시간표대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현 지도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한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절대로 욕심을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에도 바로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개항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거든요. 그렇죠. 이후에는 또 당대표까지 하셨어요. 사실은 누가 봐도 물러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배지와 자신의 당대표라는 자리를 차지했던 분인데 이제 와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사퇴한다? 이거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비추어 봐서는 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도 봤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있는 비례대표 제도 역시도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혁신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본인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쇄신이 그러면 없이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당내에서는 이제 통합형 비대위에 대해서 원칙과 상식의 내분의 의원 제외하고는 큰 요구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도부에서도 표명하는 입장은 어쨌든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지금 총선을 앞두고 흔드는 것은 당내의 분열과 분란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런 공감대가 일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 예를 들면 뭐 사퇴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뭐 지금 상황에서 크게 논의될 사안은 아니다. 이런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힘을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번 최근에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가 좀 지적이 됐었는데 그 핵심은 소통이 부재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뭐 일부 인사들이 탈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상민 의원이 대표적이죠. 탈당을 하는 일이 있었고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지냈던 분이 이제 신당을 만드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뭐 비명계 의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전혀 대화나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굉장히 뼈아프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당대표의 거취 문제보다는 당 지도부가 이런 총선을 앞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너무나 부재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과의 만남이 부족하다, 사실상 없다, 소통 부재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와 각각 회동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일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 김부겸 전 총리와는 20일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와는 28일 정도에 만날 예정이다라는 보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만나서 뭐 회동 과정에서 하게 될 이야기라든지 뭐 구체적인 안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단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내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전직 총재들을 만나 뵙고 또 당을 향한 쓴소리도 듣겠다 이런 자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당내에서 혁신 그리고 쇄신의 어떤 그런 공감대는 분명히 존재하고 예. 이 과정에서 단합도 해나가면서 당을 바꾸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직 총리들의 가르침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저는 또 한 분 또 그 행보로 주목해야 될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얼마 전에 경남도당 그러니까 민주당 경남도당이 특별당비로 한 500만 원을 납부를 하셨거든요. 예. 사실 당비 납부가 뭐 별거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또 움직임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추후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고 나서 함께 나오는 메시지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단합에 대해서 좀 더 탄력을 받아서 당을 지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지금 세 사람이 만나는 건데 뭐 이낙연 전 대표 견제용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예. 자,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만약에 이 문재인 정부의 세 총리가 연합해서 그 지금 현재 당내 민주화 같은 걸 요구한다고 했을 때 감당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분할 통치 형식이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까지는 제어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는 만나서 뭔가 소통을 해서 이낙연 신당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거기로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힘을 싣는 모양은 차단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알려진 바로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는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의 문제의식에는 공유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탈당까지는 아니다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의식을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그런데 만났는데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무조건 단합 이랬을 때 그 두 사람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안 한다고 봐야죠. 그러나 물론 탈당은 아닌데 그러나 무조건 단합 이거는 동의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간선에서 타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형 비대위를 원칙과 상식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 어떤 단합을 위한 아이디어 이게 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고 이 대표가 받는 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그런 거 그러거나 아니면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쪽에도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는 좀 해달라. 이제 그 선에서 아마 타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신당의 밑그림을 보고하는 시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아직 최종 발표는 아닙니다만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유능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국가에 대한 봉사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기도 콕 집었습니다. 1월 초 불과 3주 정도 남았는데 실무적인 준비나 이런 거 많이 진행돼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1월 초라는 것은 국민들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시점과 관련해서 이제 1월 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시점이면은 이 국민들에게 신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보고는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들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너무 앞서간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 실제 어떻습니까? 일단 신당 창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 뭐 비명계, 친명계 뭐 할 것 없이 개파와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고요. 비판적이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더 좋은 미래라는 모임에서도 신당 창당 선언을 철회해달라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우 가깝다고 알려진 인사들도 왜 이렇게 서두르시나
계시는지 본인도 의문이다. 좀 뜯어 말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흐름이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제 본인의 결심은 확고하게 서셨으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조하는 뭐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당내 지지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여러 가지 이제 신당 창당을 현실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없다라는 판단도 함께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선거를 앞두고 신당이 만들어지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실 총선 승리에 민주진영의 총선 승리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조차 이 전 대표의 움직임에 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께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데 숨고르기 없이 갑자기 링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100m를 질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 이낙연 의원들이 몇 명이라도 같이 가네라고 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줘야 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자,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인 이원욱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갑자기 이낙연 전 대표가 링에 뛰어들었고 막 100m를 질주하는 것 같다. 당황스럽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왜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이를테면은 뭐 방송용 용어로는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막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비명계 인사들이 현재로서 가장 베스트의 선택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간판을 걸고 후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명계 인사들조차도. 그렇지만 실제로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누군가는 컷오프가 될 수가 있고요. 누군가는 경선에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지레 포기를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경선에 나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2018년에 민주당이 지자체장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차기 총선 후보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승자의 저주라고 불릴 만큼 너무 많은 후보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상당 부분들이 이탈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분들을 담아낼 바구니가 저는 어쨌든 다음 총선에서 필요할 거라고 보고 민주당 진영 내에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런 바구니를 만드는 작업들을 저는 하는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2016년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크게 성공했을 때 창당 시점이 2월입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2달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 일부를 컷오프하고 실제로 경선 내지는 뭐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대거 탈락한 분들을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들어놓은 바구니에 담는다 그러면 저는 이낙연 재산신당의 가능성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낙연 대표는 그런 아마 계산을 좀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지르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비명계 인사들이 일단 민주당에서 공천받는 게 1번 목표니까 저렇게 약간 투트랙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힘을 못 받는 분위기인데 이제 실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71% 그리고 긍정적인 의견은 21%가 나왔는데 지금 그래프 보시다시피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얻은 표가 77.7%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래도 지금 71%면 부정적 견해가 좀 줄어든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1년 넘는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도 당원들조차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원칙과 상식이 자꾸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거나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를 내지만 실질적으로 그 두 세력 사이에는 저는 교감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원칙과 상식을 비롯한 비명계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목적에 이낙연 신당이라는 도구가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신당이 정말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은 1월, 2월 정도까지도 끝까지 봐야 그걸 우리가 결과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또 1월, 2월쯤 되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각종 재판 리스크가 있어요. 뭐 당장 백현동, 김인섭 씨에 대한 선고도 2월 13일 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같은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보는데 보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적어도 1월 달에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는 신당에 그렇죠. 대한 로드맵이에요. 예. 어떻게 앞으로 신당을 꾸려가겠다는 거지 신당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1월, 2월 한 중순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정말 만들어질 것인지 그걸 주시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도 있고 좀 지켜봐야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럼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신당 창당이 힘을 못 받아서 이거를 뭐 번복하게 된다. 이러면 또 타격이 굉장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의 뭐 자존심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 만약에 이 뭐 이른바 이재명 이낙연 갈등 간에 봉합이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언가 큰 결단을 한 정치인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신당 창당 선언을 철회하는 것이 예. 이낙연 전 대표의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당 창당을 거둬들이고 민주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을 때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상처받았던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를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다음 달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